경인방송 FM 90.7MHz 까칠한 시선 이도영입니다. 4부 시작하겠습니다. 이슈앤피플 시간인데 오늘은 인천 부평구 앞 이성만 국회의원 스튜디오에 모시고 그동안의 주요 의정활동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성만입니다. 예, 의원님 지난번에 연초에 한번 전화 인터뷰 하시고 모처럼 또 출연하셨는데요. 예. 청취자 여러분, 지역 구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진짜 오래간만에 이렇게 경인방송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함께하게 됐는데요. 그동안 이제 뭐 사건 사고도 많았습니다. 저와 관련돼서. 예. 근데 하여튼 슬기롭게 잘 극복하고 있고요. 예. 또 우리 부평구 지역 구민들을 위해서 또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그동안 해왔듯이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의원님 질문에 앞서서 전반기에는 산자위, 예. 하반기에는 행안위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맞습니다. 보니까 각각 국가무수연상을 다 받으셨다고 지금 돼 있는데 뭐 정책 제안이나 뭐 대안 제시를 잘 하신 건지 왜 어떻게 받으신 건지 뭐 그 이해하고 뭐 잘한 거 꼭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뭘 얘기할 수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받게 된 거는 전반기 때는 이제 제가 원내 부대표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좀 고생한다 해서 줬던 것 같고 예. 후반기 행안위 때는 이제 이태원 참사 등 각종 사건 사고가 엄청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특위 구성을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산자위에 있는데 제가 중기 소위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코로나19가 이게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중기부는 큰 이슈를 가지고 있는 부처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이제 소상공인 지원 문제가 이제 대두됐고 뭐 지원금 결정 문제라든지 또는 관련된 특별 법안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 중기 소위에 있으니까 그 역할을 했죠. 그래서 거기에 했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기 행안위 때는 이제 경찰국을 신설하는 바람에 이게 무슨 행안부가 결국 경찰청을 쥐락펴락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봉에 서서 그걸 많이 비판을 했죠. 근데 또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씨란 분이 임명이 됐는데 그분이 과거에 학생운동을 했었는데 좀 뿌락지 의혹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예전에 인천 부천 노동자 활동을 했던 그런 학생운동을 했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제보를 해서 그 문제를 좀 찝었고 또 그래서 이슈가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 최근 이슈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상임위가 지금 행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국가행정망 전상망 마비 사태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게 또 바로 주무부처가 행안부 아니겠습니까? 또 행안위 소속 의원이신데요. 이번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한 책임 공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뭐 행정 전산망 중에서도 그중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주민등록 전산망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호를 통해서 각 개인들의 그 법률적 신분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관공서 가든지 무슨 서류 낼 때 제일 먼저 쓰는 게 주민등록번호 아닙니까? 또 등초번호를 그걸 보강을 하는데 이 전산망이 무너지면 내가 누구인지 법률적 정체성이 사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이거를 단순한 사고로 따지고 재난으로 이게 판단을 안 한 거예요. 이제 그 이유는 이 재난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중에 쭉 뭐가 재난이라고 하는 41개 유형을 구분하면서 이 정보통신 분야에 해당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찝었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는 이 행정전산망의 마비 사태가 오면은 이거는 재난으로 확인하고 재난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그렇게 이제 저 답변을 받아냈죠. 그렇게 되어야만 재난이 됐을 때는 각종 피해자에 대한 구제 제도라든지 또 이런 피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 복구 명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이제 앞으로 재난으로 다뤄서 처리하겠다, 매뉴얼대로 하겠다 이 대답을 이끌어내신 겁니까? 그 이제 행안부 장관은 당시에 이제 영국에 행정 전산망 관련해서 자 뭐 디지털 우수 강국이다 그래서 갖고 영국하고 협약 체결하러 나갔었고 당시에 이제 고기동 차관이 이제 대신 출석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이 점을 따졌고 앞으로는 재난으로
예. 좀 처리하겠다 이런 예. 답변을 받아냈죠.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자부하다가 그렇죠. 그런 사고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대책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그때 약간 에피소드가 예. 행안부 장관이 이제 다시 이제 국회가 열리는데 다시 이제 외국에 나가려고 하면 이제 상임위원장한테 예. 좀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예. 근데 허락을 받는 그 논리가 뭐였냐면 만약 행안부 장관이 나가지를 않으면 예. 이 디지털 강국이라고 그동안 자평해 왔고 예. 자랑해 왔는데 혹시 잘못하면 영국에서 크게 오해할까 봐 그래서 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논리를 펼쳤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래서 나갔는데 사고가 터졌네요. 아니지. 사고가 터졌는데 나가는 걸 허락해 준 거죠. 만약 그거를 허락해 주지 않으면 예. 진짜 한국의 전산망에 큰 문제가 생겼나 보다 하고 예. 영국이 오해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나라 일도 참 예. 희한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가 행정반 전산망 마비 사태라는 얘기 나눠봤고요.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얘기해 주셨는데요. 횡재세 얘기 좀 한번 해볼까요? 이게 네네. 횡재세 정치권 뜨겁게 달고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게 이성만 의원께서 이걸 처음 의원님이 발의하셨다는 얘기를 예. 제가 오늘 좀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횡재세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이 논란이 하겠다라는 얘기가 많지 않았었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예. 설명 그리고 어떻게 발의하게 되셨는지 좀 개요 좀 설명해 그때는 주실까요? 이제 러시아하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예. 이게 말하자면 석유에 대한 공급이 제대로 되지를 않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한파 겨울이 오다 보니까 수요가 폭증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수요가 폭증을 하면 가격이 오르게 돼 있고 가격이 오르면 원래 공급량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 공급이 제때 늘어나지 않으면 그런 폭등된 가격으로 인해서 예. 어떤 생산자라든지 또는 유통자가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가 있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종의 행제를 받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려야 된다라는 논리였고요. 당시에는 문제가 됐던 게 석유였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우리나라도 금리를 전부 다 올렸지 않습니까? 근데 은행에다 돈 안 빌리고 살 수 없는 구조잖아요, 현재. 예. 다 이미 빚은 젖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은행권이 좀 횡재를 하고 있다. 그래서 횡재세를 물려야 된다는 논리가 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횡재세, 은행권에 대한 횡재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면 그 전부터 그렇죠. 이제 석유에 관련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파동 때문에 예. 제가 이제 그 석유에 대해서 횡재세를 물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어쨌거나 횡재세 관련된 최초의 법안 발의자는 맞네요. 예, 맞습니다. 은행은 아니지만요. 예, 그러면 이게 어쨌거나 지금 그때는 그럼 산자위 때 발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산자위 때 한 거죠. 이 법안 발의를 하셨는데 네. 어쨌거나 그러면은 아까 은행권이든 뭐 석유 관련된 거든 이 횡재세 과연 도입이 될까? 정부에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으로도 보면 일종의 수요 증가로 해서 가격 폭등에 대해서 공급이 제대로 늘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막대한 이익을 보는 걸 우리가 렌트라고 합니다, 보통. 예. 그래서 이 렌트는 이 불로소득이고 불로소득은 결국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세금으로 통제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경제학적 논리입니다. 근데 예. 이거를 정부가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은행권이 너무 막대한 이익을 그렇죠. 본다. 예. 종로로 탄다. 그렇지. 잦은 헌납해라. 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부금을 받는 형식으로 취하는 건데요. 예.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게 되면은 이게 공적으로 제도적으로 움직여야 될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암암리에 자기들의 논리에 따라 자기들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면 이거 오히려 자금 흐름이 잘못 왜곡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도 좀 깊이 좀 깨닫고 올바른 예. 자본주의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횡재세 도입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필요하다.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횡재세까지 얘기 나눠봤고요. 근데 아까 횡재세도 최초로 발의한 법안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보니까 전세 사기 때문에 한동안 나라가 시끄럽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예, 그 예. 관련된 법안으로 미납 국세를 확인하는 관련 법안을 또 최초 발의하셨다고 하고요. 또 코로나19 반값 임대료
또 최초 발의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니까 너무 최초 법안 발의에 뭐 집착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무슨 이슈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아니다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먼저 필요해서 발의한 겁니까? 제가 우리 비서관 중에 한 명이 좀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좀 민감하고 예. 문제의식 강한 친구가 있는데 그때 이제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은 이게 이제 전세금을 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집 주인이 만약에 국세를 미납돼 있으면 국세 먼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잘못하면 돌려받지 예.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국세가 미납됐는지 안 됐는지를 언제 확인할 수 있냐면 현행법에 따르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나 알 수 있어요. 아, 미리 알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고 나면 국세 때문에 나 계약 이행 못하겠다. 그러면 몰취를 당하지 않습니까? 예. 계약금을. 그래서 그런 허점이 있기 때문에 요 문제를 이제 바로잡은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19 문제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어렵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임대료를 반으로 내리고 그 반으로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한테 어떤 세금적 혜택을 주고 정부가 지원금을 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걸 낸 건데 예. 이 문제도 당시에는 야 이게 무슨 이게 좀 심한 거 아니냐 뭐 이래서 논란이 됐었는데 예. 실제 코로나를 겪고 나다 보니까 정부가 그거 이상의 지원금을 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예. 그래서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가 생겼을 때 빠르빠르게 반응하는 것이 처음엔 야 너무 좀 민감하고 너무 좀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이 될 수가 있지만 사회 현상이라는 게 한 번 생기면 관성 때문에 예. 계속 가기 때문에 지나고 나면 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제 이런 법안 발의를 하면서 그런 걸 예의주시할 예. 때 오히려 국회가 좀 이렇게 좀 빨리 예. 움직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리 뭐 선제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예, 법안을 예. 만들어서 해야 된다라고 하신 거죠. 그래야 정부도 그 예. 법안이 통과가 안 되더라도 정부가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통해서 또 파생되는 다른 법률안이 나올 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엔 지역 이슈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예산국회 시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특별히 뭐 지역을 위해서 챙겨보는 현안 있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이제 저희 부평에 캠프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예. 미군기지 이전지인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이미 약정을 했습니다. 이 지원금을 내려주기로 전체 토지가의 3분의 2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거를 수년간 부담하고 오다가 작년에도 정부 예산을 1원도 안 달았습니다. 0원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문제를 열심히 싸워서 작년에 결국은 국회 통과할 때 236억을 세웠습니다. 근데 올해도 또 정부 예산을 또 1원도 안 다는 거예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무슨 부평 미군 기지에 무슨 감정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기재부하고 이 문제를 좀 한참 예. 싸우고 있고 제가 봐서는 한 118억 정도 세울 것 같은 예. 그런 이제 생각이 됩니다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꼭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아니 뭐 작년에 236억 원 하나도 없는 거 만드신 거 아니에요? 뭐 118억 정도는 뭐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또 그래도 워낙 세수 결손 문제라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올해 어렵나요? 같은 경우에 세금이 약 70조 정도 적자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적자 구조고 내년도 경제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이 세출 구조를 굉장히 옥죄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여하튼 이거는 법적으로 주기로 장기적으로 계약한 곳인데 그것도 안 주는 이걸 거예요? 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예. 하여튼 자존심을 걸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싸워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평 캠프마켓 공원 하루빨리 만들어질 기대를 하고요. 예. 부평 군부대 이전 문제, 3보급당 507여단 또 제17사단 통합 이전하는 문제도 좀 뜨거운 감자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이슈죠. 예, 의원님 그것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부대 양여 사업이라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방부는 그러니까 삼보급단이나 예. 그 있던 땅을 인천시한테 기부를 하면 인천시는 그거를 가지고 나중에 그 삼보급단이 이전지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설을 댄다고 하는 양여 예. 이거를 서로 교환하는 사업인데 이거의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이게 기부된 돈이 더 많고 양여된 돈은 인천시가 부담하는 돈이 적으면 인천시가 군부대 이전을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이익 보는 돈은 이게 원래 그 국유지였기 때문에
이건 국가로 반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땅값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용도를 결정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공원이 많으면 뭐 공원 용지니까 그건 땅값이 거의 없고요. 주거지나 상업 용지가 많으면 이제 비싸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3보급단에 있던 토지를 어떠한 용도로 어떻게 쓸 문제에 대해서 기재부하고 지금 인천시하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처리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17사단 지역으로 이제 이전을 해 17사단 지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시설물을 어떻게 할 건지 이 문제가 지금 계획적으로 확정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부평 군부대 이전까지 얘기를 했는데요. 의원님 지금 뭐 내년 총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또 재선 도전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부평과 또 그 인천의 미래를 위해서 또 재선이 되셔야 또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뭐 하고 싶은 비전 구상하는 바 이것만큼 꼭 내가 또 재선돼서 해야 되겠다. 뭐 경인선 뭐 지하 문제라든지요. 뭐 하고 싶은 말씀 전철화 문제죠. 일단은 해주시죠. 이제 인천을 전체로 보면 송도, 영종, 청라 이렇게 서쪽 해안 지방이 이제 굉장히 발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발전되는 이유는 바로 경제자유구역 특별법에 의한 여러 가지 조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발전의 근본 원동력은 국공유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토지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을 외자 기업들을 유치한 건데요. 저는 이제 부평 지역도 군부대 지역이 이전하면 그게 국공유지가 되거든요. 이거를 토대로 해서 그냥 이게 무슨 뭐 하나 빼먹듯이 그냥 아파트 짓고 소모할 것이 아니라 경제 자유구역 또는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비전 있는 미래 땅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점을 좀 주장해 왔고요.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천의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경인 전철을 남북으로 지금 인천을 좀 가로질러 놓지 않았습니까? 이거를 하는 유일한 길은 경인 전철을 지효화하는 겁니다. 다만 GTX B 노선이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한 개의 노선이 추가로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경인전철이 복복선이기 때문에 이걸 전체 지효화할 때는 BC값이 잘 나오지 않지만 이거를 줄여서 복선으로 할 경우에는 공사비가 줄어들어서 BC값이 나올 수 있고요. 상부 토지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됐어요. 현재 BC값에는. 그 상부 토지 이용과 기대 가치를 높이면 저는 충분히 BC값을 그렇죠. BC값을 1 이상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고요. 또 부평에 많은 전통 시장들이 있는데 이게 현대화되는데 법 제도적인 좀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할 일이 많으시네요. 지금 한 1분 정도 시간 남아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또 부평 구민 그리고 인천 시민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평 구민이 지난 4년 전에 저를 또 선출해 주셨고 또 인천시 하나의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인천에서 역할을 했는데 나름 열심히 뛰었는데 글쎄 잘했는지 못했는지 참 그 평가가 또 두렵기도 하고 또 그 평가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도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마치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그 위험의 두려움을 갖고 지내듯이 저도 우리 구민들과 그다음에 인천 시민들에 대한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내 몸가짐을 잘하면서 열심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평구 갑 국회의원이죠. 이성만 의원과 주요 의정활동 성과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